이 밭 주인이 자네 맞는가? 그렇습니다만 이 밭으로 가려면 꼭 지나가야 할 큰 길이 이대감댁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말인데 통행세를 받아오라는 이대감님 분부시네. 무슨 말씀이요? 이 길은 오래전부터 누구나 지나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통행세를 내라니요?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사정이 다르단 말이지. 요즘 곡식값이 제법 오른다던데 우리한테 통행세를 내지 않으면 도리가 아니지. 갑자기 뜬금없이 통행세라니요? 농부는 애써 담담해지려 했지만 불안당 패거리들은 이미 흉흉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그중 한 명은 농부의 밭에서 잘 자라고 있는 곡식을 거칠게 발로 차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시각만 있으면 이 곡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잘 생각하라고. 괜히 우리 기분을 건드리면 1년 농사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으니 말이야. 관가에 호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기에 농부는 겁에 질려 어찌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주변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 농부는 억울함을 삼키며 그들이 요구하는 통행세 명목으로 곡식 몇 다발과 약간의 돈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제발 더 이상 피해만은 주지 마시오. 패거리들은 콧방귀를 뀌며 농부가 건넨 것을 챙기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훌쩍 사라졌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이러한 날강도 같은 짓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하고 뾰족한 대책 없이 매번 당하고만 있었답니다. 산줄기가 마을을 둘러 감싸고 낮은 돌담과 기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며 봄이면 담장가에 가시꽃이 만개하는 아담한 마을이었어요. 가시꽃이 유별하게 무성하여 가시꽃 마을이라 불렀지요. 가시꽃처럼 한번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여 전통적으로 기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분위기는 최근 들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언제부턴가 때로 몰려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불안당 패거리들의 등장으로 밤길이 험해지고 분위기가 흉흉하여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늘 초조하게 지냈지요. 이 패거리들은 인근 고을의 행상까지 갈취하거나 마을 처녀들에게 치근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누구도 이들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패거리들이 많은 토지를 소작하고 있는 이대감의 욕심을 교묘히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대감은 마을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는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에만 욕심을 내었지요. 덕분에 이대감의 권세를 등에 업은 패거리들은 그야말로 기고만장하여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백성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곡식을 빌려주거나 일손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나중에 터무니없는 이자를 물리고 이 약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집을 빼앗거나 관아에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책잡힐 만한 약속 문서를 만들어 그를 모르는 농부가 엉겁결에 손도장을 찍게 만드는 식이었지요. 분명 도움이 될 거라 하여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악덕 고리대금이었어. 이 나쁜 놈들, 이를 어쩌지? 이대감과 불안당 패거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덫에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덫에 걸려 목덜미가 잡히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관아에서 조사가 나오더라도 겉보기에는 어엿한 문서를 가진 정상적인 계약이고 채무 관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니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죠. 패거리들은 당당하게 관아에서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고 다니는데 그것을 재촉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마을 사람들에게 대묻겠지. 후, 멍청한 농부들 같으니라고 고리대금 이자가 과하다 해도 문서에 찍힌 도장 하나로 끝이니까 뭐라 하겠어? 이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계약서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꼼짝없이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의 오래된 주막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패거리들이 몰려와 술을 마시며 주막 주모에게 술값이 비싸다느니 국밥 맛이 형편없다느니 시비를 걸고 있었지요. 더욱이 그날은 마을 청년 만수가 가볍게 국밥 한 그릇 때우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패거리들이 국밥에 탁주 한 잔 마시고 있던 만수에게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만수, 내가 이 동네 장터에서 제일 잘 나간다지. 우리에게도 인심 한번 써보지 그래. 적선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밥값 좀 내주라고. 이보시오, 주인장. 오늘따라 국밥이 왜 이렇게 맹물이야? 우리에게만 이런 국밥을 주는 것이야? 만수, 내 놈 국밥도 그런지 맛 한번 볼까? 만수는 황당하여 은근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혼자였고 행여나 주막이 난장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선뜻 나서지 않고 참았습니다. 주모는 언제나 변치 않게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는 정직한 사람인데 그저 불안당 패거리들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잠시 정적이 흐르던 바로 그때 주막으로 들어오는 낯선 사내가 있었으니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예리하면서도 어딘가 온화한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지요. 그의 이름은 무산이었습니다. 무산은 주막 툇마루에 걸터 앉으며 말하였지요. 국밥을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주막이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오? 주인장, 오늘이 무슨 날이오? 무산이 큰 소리로 패거리들이 들으라는 듯 말하자 처음에는 패거리들도 낯선 사내의 개입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아냥거리며 달려들듯이 큰 소리를 쳤지요.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데 조용히 국밥이나 얼른 먹고 바람처럼 사라지거라. 괜한 참견을 하다가 국밥도 못 먹고 경을 치르기 전에 시끄러워 국밥을 조용히 먹을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잖소. 이놈 봐라! 내 놈이 우리 소문을 듣지 못했구나? 감히 고개를 쳐들고 말대꾸를 해? 아무래도 몸을 좀 살짝 풀어야겠는데. 나는 국밥을 먹으러 왔지. 당신들과 몸을 풀러 온 것이 아니오. 조용히 국밥이나 먹읍시다. 어허, 이놈이 내 놈이 뭔데 조용히 먹으라 마라 참견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패거리들은 자신들 앞 술상을 휙 집어 던지더니 국밥을 먹으려 하던 무산에게 달려들었지요. 먼저 달려드는 한 놈을 무산이 주먹으로 얼굴을 후려쳐 기절을 시키니 다른 두 놈이 한꺼번에 덤비자 이번엔 한 발을 날려 한 놈을 먼저 잽싸게 쓰러뜨리고 동시에 다른 한 놈은 돌려차기로 관자놀이를 날려 모두 기절을 시켜버렸지요. 이 모습을 본 패거리의 두목 같은 놈은 놀라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더니 걸음아 나 살려라 비겁하게 고함을 치며 달아났지요. 네 이놈! 어디 두고 보자! 내 놈이 이 마을에서 살아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야! 하며 꽁문이 빠져라 냅다 주랭랑을 쳤답니다. 패거리들은 생각지도 못한 나그네 무산을 만나 개망신을 당하며 허둥지둥 달아나기에 바빴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불안당들 때문에 다들 전전긍긍하였는데 이렇게 후련하게 혼쭐을 내주시니 처음 뵐 때부터 선비님의 비장함을 보았지만 참으로 무예가 대단하십니다. 별 말씀을요. 마을이 저놈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니 저 역시 마음이 편치가 않군요. 주막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은 뒤로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산이라는 인물이 온통 화제가 되었어요. 주막에서 불안당들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여보게 들었는가? 어제 주막에서 불안당 셋이 한선비에게 달려들었는데 글쎄 단숨에 황천길로 갈 뻔했다지 뭔가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두목이란 놈은 주랭랑 쳤다지? 하하. 선비의 무예가 대단했다던데 마치 바람처럼 날아다녔다고 하더구먼. 그 처죽일 놈들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봤어야 하는데 말이야. 꽁지 빠지게 달아나는 꼴을 못 본 것이 참말 아쉽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그 선비가 마을을 구해줄 구세주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한편 가시꽃 마을에는 연하라는 예쁘기로 소문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별로 꾸미지 않아도 늘 정갈하고 단아한 모습이 말 그대로 요조숙녀였지요. 여느 때처럼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간 연하는 불안당 패거리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노파를 만나게 되었어요. 연하를 본 노파는 희색이 되어 연하에게 하소연했지요. 아니 글쎄 일찍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놈들이 물새로 한 양을 내라는 거야. 그래야 한 달간 물을 길어갈 수 있다고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물을 길어갈 수 없다나. 뭐라나 아이고 사나운 것들 같으니라고. 노파는 겁에 질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두려움에 떨며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지요. 연하는 겁이 나면서도 노파를 그냥 둘 수 없어 조심스레 다가가 일으켜 세우며 불안당 패거리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였지요. 언제부터 이 우물이 당신들 소유가 되었소? 여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동 우물이라는 걸 모르시오? 패거리들은 톡 쏘는 연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그녀에게 성큼 다가가서 오호, 이 처녀가 아주 맹랑하구나. 예쁘기도 하고 물새뿐만 아니라 내년도 함께 길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운 얼굴로 물을 기르러 왔으니 물동이라도 대신 들어줄까? 하하하. 불량배들의 행동은 점점 더 조롱 섞인 희롱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위태로워졌어요. 연하는 우물가에 있던 패거리들에게 오히려 비꼬듯 소리쳤습니다. 불량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니 개인 것과 공동 소유인 것도 구분 못하오? 이곳은 공동 우물이란 건 혹시 까맣게 모르셨나 봐? 그러자 패거리들은 연하가 당찬 처녀라는 걸 눈치채면서도 더욱 희롱하듯 말을 받았지요. 오, 말도 참 예쁘게 하네. 너처럼 반반한 처녀들은 물새 없이도 그냥 길어가도록 해주지. 우리가 직접 물이라도 퍼줄까? 하! 한껏 우쭐해진 패거리들이 이젠 연하를 서서히 둘러싸며 희롱의 수위를 높이려는 순간 마침 무산이 우물가를 지나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아니, 낭자께서 이놈들에게 무슨 행패를 당하고 있는 것이오? 패거리들이 무산을 향해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침을 확 뱉더니 주막에서 당한 굴욕을 떠올린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는 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내 놈이냐? 건방 떨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이나 가거라. 이번에 걸리면 그냥은 못 넘어간다. 그냥 못 넘어가면 어쩔 것이오? 착하게 살아야 그냥 지나가지. 한껏 약이 오른 패거리는 이번에는 두목 같은 자가 먼저 나섰지요. 그날의 치욕을 제대로 갚아주마. 이놈! 하며 덤벼들자 이를 지켜보던 나머지 패거리들도 한꺼번에 무산 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연하와 노파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난 채 가슴 조이며 지켜보았지만 무산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잽싸게 둘러싸면서 달려들자 첫 공격을 여유 있게 피하고 그놈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발을 걸어 가볍게 날려버렸습니다. 다른 한 놈이 등 뒤에서 덮치자 무산은 몸을 돌려 뒷발차기로 그놈의 명치를 사정없이 걷어차 이번에는 우물 너머로 날려버렸지요. 또 달려드는 한 놈은 다른 발로 뒤통수를 날려버림과 동시에 꼬꾸라지는 그놈의 허리춤을 지지대로 삼아 두목이란 놈의 면상을 마지막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번에도 패거리들은 순식간에 나가떨어졌습니다. 불안당들은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한 채 기진맥진하여 몸을 추스르지도 못하고 우물물이 고인 땅바닥에 그대로 널브러졌습니다. 무사는 자세를 가다듬으며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뼈도 못 추리고 황천길로 보낼 테니 명심하거라.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불안당들은 지난번처럼 꽁지가 빠져라 허겁지겁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비로소 주변이 조용해지자 무사는 연하와 노파를 향해 살짝 미소 지으며 이제는 마음을 놓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산의 듬직하고 당당한 모습에 연하는 그만 넋이 나가 온몸이 찡하게 얼어붙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고 심장은 사정없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저토록 늠름한 사내가 있었다니.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산과 연하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물동이를 들고는 할머니 집까지 모셔드리고 연하가 자신의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무산이 서둘러 막으며 말하였지요. 내가 힘이 좀 남아서 그러니 낭자의 물동이를 집까지 들어드려도 되겠소? 괜찮습니다. 선비님, 불안당들과 맞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아니요. 그 정도는 그냥 몸풀기였소. 낭자도 놀라셨을 테니 물동이를 어서 주시오. 연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무산에게 물동이를 건넸지요. 물동이를 가볍게 들고 가는 무산의 뒷모습을 보면서 연하의 가슴은 쉬지 않고 콩닥콩닥 방망이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가시꽃 마을에는 예전부터 연하를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있던 진석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감의 맏아들로 겉으로는 점잖은 척해도 속으로는 야심차고 때로는 아나무인으로 남을 위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답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여다주던 무산과 희죽희죽 웃으며 수줍게 뒤를 따르는 연하의 모습을 숨어서 쳐다보며 진석은 그만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찮게 돌아다니는 떠돌이 사내에게 무엇이 좋다고 저렇게 살랑살랑하는 거지? 진석은 혼잣말을 퉁명스럽게 내뱉으며 무슨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더욱이 진석은 불안당 패거리들과 은밀하게 손을 잡고 있던 터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동네 영웅이 되어버린 무산이 눈엣 가시가 되었어요. 그리하여 진석은 패거리들과 모종의 계획을 꾸몄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무산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 소문을 슬쩍 흘렸지요. 무산이라는 자는 사실은 다른 고을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쳐 다니는 떠돌이라 하던데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낯선 자의 그 속을 누가 알겠어? 연고도 없는 자가 우리 마을에 계속 머무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이런 소문이 마을 전체 퍼지자 가끔 무산을 흘끗흘끗 쳐다보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하늘은 잔뜩 어두워져 길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운 저녁이었죠. 무산이 마을 외곽을 지나던 중 어렴풋이 희미한 달빛 사이로 수상쩍은 무리의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불안당들이 한 여인을 억지로 끌고 산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무산은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살금살금 뒤를 밟다가 그들이 여인을 보쌈해 가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보시오. 당장 그 손을 떼지 못하겠소?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야? 아니, 또 저 녀석이야? 도대체 저놈은 왜 자꾸 나타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지? 오늘은 기필코 저놈을 없애버리자. 하고 불안당 패거리 중 한 명이 긴 칼을 뽑아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무산도 순식간에 허리춤에서 단단한 막대기를 꺼내 휘두르자 불안당의 칼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주먹을 휘두르는 불안당을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다른 패거리가 뒤에서 기습하자 무산은 날렵하게 몸을 틀어 피하며 팔꿈치로 상대의 목을 강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짧은 난투극은 결국 패거리들이 허겁지겁 도망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패거리들이 보쌈한 여인은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아니, 연화낭자가 아니시오. 연화낭자, 괜찮은 것이오? 무산이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예, 선비님, 무섭습니다. 연하는 극도의 공포로 떨고 있었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무산은 그녀를 부축하였지만 힘이 빠져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연하를 등에 업고 와야 했지요. 무산은 따뜻한 연하의 체온을 느끼며 부푼 가슴과 긴장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연하 또한 무산의 널쩍한 등에 몸을 맡긴 채 얼굴을 묶고 콩닥콩닥 거리는 가슴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내뿜는 숨소리만이 조용한 산길에 메아리 쳤고 두 사람의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설렘이 잔잔히 퍼져갔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연하의 집에 도착하였고 연하가 무산의 품에서 내려오면서 말하였지요. 선비님, 불안당들이 또 들이닥칠까 두렵습니다. 혹시 오늘 밤 거처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면 안 될까요? 연하의 말을 들으니 무산도 걱정이 되었지요. 나그네가 딱히 정해진 잠자리가 어디 있겠소? 재워주신다면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무산은 연하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연하는 다소곳이 무산 앞으로 다가가 그의 젖은 옷깃을 만지며 온몸이 땀으로 젖었네요. 옷을 좀 갈아입으셔야 할 텐데. 그 말에 무산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리고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쯤이야 사내로서 견딜만하오. 낭자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오. 내가 문 앞에 누울 테니 낭자께서는 방 안쪽에서 쉬시오. 연하는 우물쭈물하는 무산을 빤히 바라보더니 무산의 어깨를 살며시 눌러 앉혔지요. 제가 땀을 닦아드릴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무엇이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무산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연하의 다정한 행동에 마음이 동요되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연하가 조심스럽게 무산의 옷자락을 정리하며 수건을 적셨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아른거리는 달빛처럼 둘 사이에는 어느새 아슬아슬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수건보다 연하에게서 전해지는 온기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소, 연화낭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저 낭자가 무사한 것만으로 다행스럽소. 연하는 수건으로 무산의 땀을 닦아주며 잠시 마주친 눈빛 속에서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끝내 조용한 미소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연하가 눈길을 들어 무산을 바라보자 무산은 애써 가라앉힌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요. 연화낭자, 수건을 이리 주시오.
땀은 내가 닦겠소. 무사님, 오늘처럼 저를 구해주신 것도, 이렇게 곁에 계셔주는 것도 저에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화의 한쪽 팔이 무산의 목 뒤로 감겨들어 두 사람은 이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으며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에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자연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연화의 볼에 살짝 닿는 무산의 입맞춤은 불안당들에게 당한 긴장과 공포를 잊게 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입맞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산 역시 격정적이고 긴장이 극에 달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긴 여정을 위로하며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무산이 연하를 또 구했다는 소문이 진석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진석의 질투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커졌어요. 진석은 무산을 없애려는 결심이 굳어졌지만 패거리들조차도 몇 차례 무산에게 제압당하자 이번에는 이대감이 직접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이미 이대감은 사또와 하급 관리에게 뇌물을 잔뜩 넣어둔 상태라 이대감이 움직이면 못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님, 무산이란 자를 그냥 두었다가는 아버님께 큰 화가 될 듯 싶습니다. 패거리들조차 몇 차례 그놈에게 당했으니 이젠 아버님께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소문을 들어 그놈 때문에 고심하고 있던 참이다. 우리가 그놈 하나 제거하지 못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내가 방도를 마련하거라. 그리하여 진석은 이대감을 통하여 무산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끔찍한 거짓 혐의를 씌우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한밤중에 불안당 패거리들로 하여금 인근 고개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살해하고 무산이 머무는 작은 객주 근처에 막대기와 피 묻은 옷가지로 증거물로 조작해 놓도록 지시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사또의 아전들이 포졸을 데리고 객주에 들이닥쳤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들이닥친 포졸들로 깜짝 놀란 주모는 아니,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아침부터 국밥을 먹으러 온 것은 아닐 텐데 무슨 일이라도 났습니까? 이곳에 무산이란 자가 머물고 있지 않은가? 죄인은 어서 썩 나와서 오랏줄을 받아라. 아니, 저 선비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어젯밤 저놈이 고갯길에서 행인을 죽였다는 증언이 있다. 주모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살인 사건이라고? 아침밥을 먹고 있던 무산 역시 어안이 벙벙하여 수저를 들고만 있었지요. 웬 자다가 봉창이라도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자마자 아전이 포승줄로 양팔을 묶으며 말하였지요. 현장에서 발견된 내 놈이 갖고 다니던 막대기 있었다. 그 막대기가 내 것이라는 증인도 있으니 발뺌할 생각은 말거라. 무산은 당혹스러웠으나 모든 증거가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어 반박할 틈조차 없었지요. 확실한 물증이 있으니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야. 결국 무산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관아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무산이 감옥에 갇히자 마을은 순식간에 뒤숭숭해졌습니다. 연하 또한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석은 연하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연원왕자, 무산이 그렇게 잡혀갔으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하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목표를 이루었다는 의기양양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가 눈물을 삼키며 그분이 무고하단 걸 저는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말하자 진석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낭자의 마음은 그러시겠지만 분명한 증거가 발견되었잖소. 나무 막대기와 피가 묻은 옷가지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진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증언을 꺼내 놓았습니다. 며칠 전 한 장사꾼이 말하는데 이전에 무산이 다른 지방에서 큰 싸움에 휘말려 몇 명을 죽였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이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닙니다. 하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날이 갈수록 무산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가자 그녀의 마음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역시 무산이란 자는 예사롭지가 않아. 점잖아 보이는 선비인데 그토록 흉악한 짓을 하다니 정말 못 믿을 게 사람인가 보네.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숙덕거리는 말에 이건 중상모략이야. 다들 진석과 불안당들 말만 믿고 있어. 연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피해 갈 때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진석이 다가와 말을 붙였습니다. 연원왕자, 혼란스러우시죠? 무산이 정말 누명을 썼다면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 관리에게 돈 몇 푼 집어주면 무산쯤이야
감옥에서 금방 빼내올 수 있지요. 진석은 은근히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연하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하자 연하는 몸을 비틀어 피했지요. 진석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진석의 말투와 행동은 동정심과 위안이라는 명목으로 점점 더 연하에게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내가 낭자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사는 이제 살인죄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도 소동을 일으켰다 하니 혹시라도 낭자께 무슨 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군요. 그러나 연하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무산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 것인지, 무산은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연하는 애끓는 현실 속에서 진실의 단서를 찾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와 증언으로 관하에서 체포해간 상황이라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지요. 연하와 무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부패한 관하에서는 이 일을 기정사실로 해버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무산이 감옥에 갇히자 사또가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사또는 이대감과 결탁한 인물로 겉으로는 공명정대한 척하면서도 이미 이대감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상태인지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요. 내 놈이 진범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발뺌을 해? 사형 선고를 각오하고 있거라. 이건 명백한 모함이고 날조요. 내 결백을 밝혀주시오. 이미 증인과 증거가 충분한데 무슨 결백을 밝힌단 말이냐? 졸지의 무사는 살인자로 몰려 며칠 뒤면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하루 전 이 고을 관하에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했던 가시꽃 마을은 암행어사가 오면 큰 파문이 일어날 정도로 부정한 일들이 많았지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이대감은 물론 이대감과 결탁한 사또 그리고 하급 관리들까지 잔뜩 긴장하였습니다. 드디어 무산이 재판받는 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끌려 나오는 무산을 보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어요. 사람들 틈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애절하게 무산을 쳐다보고 있는 연하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또와 관리들은 판결을 내리려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무릎을 꿇고 있던 무산이 느닷없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 호령하는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자 갑자기 밖에서 한 무리의 병졸들이 방망이를 들고 들이닥치더니 무산의 양옆으로 일사불란하게 나열하였지요. 동시에 무산은 허리춤 깊숙이 숨겨둔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사실 무산 자신이 바로 왕명으로 파견된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대감의 앞잡이 구실을 하던 하급 관리와 불안당 패거리들도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무산이 암행어사였다고? 여기에 모인 관리들과 백성들은 모두 들으시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아 이 고을의 사정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요. 지금까지 저지른 반역과 부정부패,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힌 죄목들에 대하여 샅샅이 밝혀내겠소. 사또가 말문이 막힌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무산은 관아의 저승사자인 옥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너희가 꾸며낸 살인사건의 증거들을 모두 가져오거라. 그 문서와 물건을 정밀히 조사하겠다. 무산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관리들만 놀란 것이 아니었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하염없이 울고 있던 연하는 그만 자리에 철썩 주저앉아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금방이라도 무산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자신들이 억울하게 겪은 부당함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대감과 사또가 결탁하여 거짓 증거를 만들어 왔고 패거리들이 행인을 죽인 뒤 무산의 물건을 몰래 둔 사실과 거짓 증언을 만든 것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사또가 작성한 허위 문서와 이대감의 뇌물거래 내역까지 확인되자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완전히 뒤집혔지요. 사또와 이대감이 공모하였음이 밝혀져 구속되고 불안당 패거리와 가담자들도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사또는 땅바닥을 기다시피 하며
암행어사 무산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무산은 두 눈을 부릅뜨고 격한 목소리로 네 이놈들. 백성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양반과 관리들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백성의 등골을 빼먹은 죄, 거짓 증거로 모함하여 암행어사까지 죽이려 한 죄,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납치한 죄, 이를 어찌 가벼이 넘길 수 있겠는가?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간 온갖 횡포를 부려온 이대감 또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하로 압송되어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제야 가시꽃 마을에 드리워진 구름이 밝게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산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환호와 감사의 인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기쁜 건 연하낭자였지요. 무산이야말로 백성을 위해 나서는 진정한 의인이었고 그의 따뜻한 태도와 정의감은 암행어사의 소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백성들의 진정한 수호자라 생각한 연하낭자는 암행어사라는 큰 임무를 맡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역시 무사님, 아니 어사님께서는 처음 뵐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지요. 하하, 연화낭자. 이제는 어사라는 호칭보다 그냥 무산이라 불러주시오. 마을에서 알게 된 인연이 더 소중하니까요. 무산은 왕명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실정을 더 조사해야 했지만 이 마을만큼은 제대로 된 질서가 잡힐 때까지 조금 더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연하 역시 마을 곳곳의 사정을 조사하여 무산에게 알려주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무산의 곁을 묵묵히 지켰지요. 무산과 연하는 서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봄이 되면 울긋불긋 피어날 가시꽃처럼 둘 사이에도 더욱 깊고 진실한 연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다시 옛 명성을 되찾았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웃음꽃 피는 마을이 되었지요. 무산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전국을 떠돌더라도 다시 찾을 것을 약속하며 떠났지만 연하낭자와 가시꽃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용기와 따뜻함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필기정, 권선징악은 암행어사 무산과 연하낭자 그리고 가시꽃 마을 사람들에 의해 다시 전해지게 되어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할 자세임을 일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재혼시킨 며느리. 시집살이 심한 시어머니를 재혼시켜 행복한 삶을 찾게 된 지혜로운 며느리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홀어머니 심씨와 함께 사는 효자 기동이 있었습니다. 심씨는 중년의 여인치고는 중후한 마님의 기품을 지닌 누구나 한번 보면 고개를 돌려서 다시 볼 정도로 미인이었지요. 일찍 과부가 되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사내의 치근덕거림을 받았지만 심씨는 기동 하나만을 보며 단출하지만 정성스럽게 가꾼 초가집에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기동이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말하였지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밭일을 다 할 테니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쉬세요. 어머니께서 오래 일하시면 오히려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너도 고생이 많은데 내가 가만히 집안에만 있으면 되겠니? 그래도 뭐라도 도와야지.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하려고 그러느냐? 어머니, 이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앞으로 농사일은 제가 맡을 테니 어머니는 집안의 작은 일이나 소일거리만 챙기세요. 그리고 무릎에 좋은 약초를 캐어 놓았으니 다려 드시고요. 어휴, 우리 기동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이 어미가 할 일들을 다 맡아 하니 어찌 이렇게 잘 컸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있어 어미는 든든하고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더 효도할게요. 그래, 그럼 어미가 서둘러 새참을 만들어 갈 터이니 먼저 나가서 일을 하고 있거라. 네, 어머니. 그리고 새참은 김치 부치미로 해오시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다. 바삭하게 맛나게 부쳐가마. 기동의 효심이 지극하다는 것은 이미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잘 알고 있었지요. 나도 기동이 같은 아들이 하나만 있었으면 남편한테 큰 소리 치면서 살 텐데. 누가 아니래 혼기에 찬 딸이라도 있으면 사위로 삼고 싶네 그려. 그렇듯 동네 사람은 기동이를 볼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혼이 날 나이가 되어 온 동네에서 사윗감으로 탐을 내던 기동은
이웃마을의 마음씨 고운 나연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되었어요. 효자 아들 기동은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아내에게도 극진히 잘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그런 아들이 야속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동이 나연에게 자상하게 대할 때마다 심씨는 마음속으로 점점 더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에게만 정성을 다하던 기동의 관심과 애정이 나연에게로 옮겨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심씨는 아들이 결혼한 후 자신을 조금씩 멀리하는 것 같아 점점 더 외롭다고 느꼈고 그 외로움은 서서히 나연에 대한 질투와 미움으로 변해갔지요. 그래서 심씨는 며느리를 미워하며 아들이 없을 때마다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게 되었습니다. 나연이 밥을 짓거나 집안일 할 때마다 심씨는 일부러 트집을 잡으며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이걸 밥이라고 했니? 밥이 아닌 죽을 만들어 놓았구나. 어제는 밥알이 모래처럼 거칠어 못 먹게 하더니 오늘은 죽을 쑤어놨네. 내 아들이 이런 형편없는 밥을 먹고 어떻게 힘을 쓴단 말이더냐? 심씨는 매일 나연에게 잔소리를 퍼부었고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혼을 내었어요. 기동이 멀리 일을 나가는 날이면 나연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온종일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나연은 점점 지쳐갔지만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하려고 갖은 애를 다 썼지요. 어느 날 나연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심씨는 나연의 그러한 마음과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음식을 맛보기도 전에 차가운 목소리로 냉랭하게 쏘아붙였지요. 아니 누가 먹는다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었니? 너는 네 서방이 벌어오는 돈이 쉽게 버는 줄 아는 것이냐? 여자가 알뜰해야 집안이 잘 되는 법인데 이렇게 낭비가 심하니 큰일 났구나. 일을 어쩐다니? 아이고 저런 줄도 모르고 우리 아들은 나가서 일하느라 뼈가 빠지는구나. 불쌍한 내 새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조심하고 더 아껴서 쓸게요. 나연은 시어머니의 말에 돌아서 눈물을 삼키며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던 시어머니 심씨는 아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80도 다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며느리를 잘 챙겨주는 시어머니인 척하며 모든 게 다 좋은 것처럼 행동했지요. 아가야, 오늘 반찬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아주 맛있네. 어쩌면 이렇게 솜씨가 좋은지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안 그러냐, 아범아? 시어머니는 가증스러운 웃음까지 흘리며 아들 앞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자상한 시어머니로 돌변하였습니다. 심씨는 아들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자 재빨리 얼굴을 돌려 나연을 쏘아보았지요. 심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훅 밀치며 또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그렇게 타일렀으면 좀 더 알아서 신경을 써서 할 것이지. 국은 싱거워서 물인지 국인지 모르겠네. 내가 이제 늙어서 그런지 입맛도 없는데 간도 안 맞으니 먹을 수가 없네. 이런 걸 먹고도 아무 말도 없는 우리 아들이 대단하지. 시어머니 잔소리는 오늘도 나연을 힘들게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동은 우연히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득 어머니가 아내에게 대하는 모습을 저만치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지요. 기동은 어머니가 아내에게 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없는 사이에 아내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심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하니 기동은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갓 시집 온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심하게 시집살이하면서 아무 불평도 없이 묵묵히 참아가며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미안하고 속이 상했지요. 기동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하는 동안 기동은 어머니의 방으로 찾아가 밖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뭐하고 지내셨어요? 윗집에 다복이네는 다녀오셨어요? 그래 다복인에서 할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나물도 다듬어서 어멈 갖다 주고 했지. 나물 손질하시느라 팔이 아프셨겠네요. 팔 좀 뻗어보세요. 주물러 드릴게요. 바깥일 하느라 네가 더 힘들었을 텐데 무슨 팔을 주물러 어여가서 쉬어야지. 가서 쉬라는 말에
기동은 얼른 어머니 잠자리를 봐드린 후 아내가 있는 방으로 건너갔어요. 자기 방으로 가는 아들을 심씨는 아쉽게 실눈으로 붙잡았지만 지금 한참 신혼인 아들은 어머니와 있는 시간보다는 아내 곁에 마음이 더 있었지요. 이제 아내와 함께 시간을 갖게 된 기동은 하루 종일 어머니의 시집살이에 고단했을 아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소? 힘들지는 않았소? 이리 오시오. 내 당신의 어깨를 주물러 주리다. 아니에요. 서방님이 밖에서 일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제가 주물러 드려야죠. 아니요. 내가 주물러 드릴 것이니 이리 가까이 오시오. 기동이 나연의 어깨를 이곳저곳 주물러 주자 아내는 웃으면서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이, 서방님 간지러워요. 괜찮소. 이리 가까이 오시오. 내가 부드럽게 해주리다. 아, 서방님 살살하세요. 어떻소? 시원하지 않소? 네, 당신은 힘이 너무 좋아요.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깨가 쏟아지는 소리는 심씨의 마음을 열불나게 하였지요. 심씨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깨를 볶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방문을 발칵 열고 싶었지만 아들 앞에서만큼은 좋은 어머니가 되기로 했기에 가슴을 쾅쾅 치며 자기 방으로 다시 돌아갔지요. 심씨는 질투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술이 나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두 사람 가운데 누워 서로를 갈라놓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화가 날 대로 나게 되었지요. 심씨는 냉수 한 사발을 벌컥벌컥 마시고 결국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젯밤 일을 생각하니 그 화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밭일을 나가자마자 심씨의 며느리 구박은 다시 시작되었어요. 예, 아가! 이리 좀 오거라! 내 방 이불보가 왜 이렇게 더러운지 냄새도 나고 밤새 뒤척이다가 한숨도 못 잤으니 모두 빨아야겠다. 밤에 힘쓰는 것을 들어보니 이불 열채라도 거뜬히 빨겠더구나. 밤새 서방을 그렇게 귀찮게 잡더니 얼굴에 아주 윤기가 잘잘 흐르네. 어머니의 생트집에 나연은 억울하고 속상했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걸 꼭 말해야 알겠느냐? 일찍 청산과부가 되어 혼자서 아들을 키운 시어머니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혼자 있는 내 방까지는 들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야지. 나를 시어머니로 취급은 하는 거냐? 밤새 시시덕거리니 도대체 잠을 청할 수가 없더구나.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신혼부부의 밤까지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말문이 막혀 나연은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시어머니는 이불 빨래를 하는 나연의 옆에서 소리 지르듯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얘야, 이불 소청 하나 제대로 못 빨면 어쩌자는 것이냐? 물에 푹 담가서 발로 저벅저벅 밟아 때를 불리고 손에 힘 좀 팍팍 주어서 주무른 다음에 방망이로 힘껏 두드려 빨아야지. 힘은 밤에만 쓰는 것이 아니란다. 밤에 쓰는 힘을 밤만 쓰더라도 이불에서 광이 나겠다. 내가 젊었을 땐 이런 일쯤이야 식은 죽 먹기로 했는데 너도 나처럼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밤에 잠도 잘 오는 법이란다. 시어머니의 트집은 날로 심해지면서 이제 남편과의 잠자리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나연은 하루하루가 고충이었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남편이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어머니는 싹 돌변하였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시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으니 나연은 남편에게 오해를 받을까 아무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게 되었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나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위로를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불 빨래로 고단한 하루를 보냈는데 남편이 돌아와 시어머니 방에 있다가도 이내 아내의 방으로 건너왔지요. 여보, 오늘은 하루 종일 무엇을 했소? 어머니 이불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텃밭에 김도 메었지요. 아이고, 너무 많은 일을 했구려. 이리 오시오. 우리 예쁜 마누라. 오늘은 다리를 좀 주물러 줄까요? 아이, 괜찮습니다. 서방님이 더 고생하셨는데요. 아니요. 내 오늘 고생은 부인 얼굴만 봐도 하루 피로가 싹 가신다오. 지금이 그렇소. 당신을 보고 있으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오. 남편의 달콤한 말에 나연 역시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지요. 저녁에 해주는 남편의 이러한 말은
어떤 보약보다 힘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아이, 살살 해주세요. 아파요. 아야, 호호. 아이, 여봉, 살살 해주세요. 아들 부부방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소리에 심씨의 귀는 당나귀 귀가 되어 자신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고 어느새 그들이 내뱉는 신음을 들으며 속이 타고 가슴이 저리는 외로움과 서운함이 교차하여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아주 좋아 죽는구먼. 그것이 그리 좋단 말이냐? 심씨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자신의 처지에서 그 일이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심지어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었지요. 나도 한때는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미인 소리를 들었건만 아들 하나 키우느라 내 청춘 다 갔구먼. 어이구. 심씨는 늙어버린 자신이 한없이 허망했지만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 밤을 지낸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가혹한 며느리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트집을 잡을까? 나연은 아침이 되는 것이 한편으로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게 청소라고 한 것이냐?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아예 신경도 안 썼잖아. 대체 너는 뭐든지 이렇게 대충대충 하니? 잘하면서 무얼 배운 것이니? 이렇게 대충해서야 어디 남들 앞에서 집안을 자랑하겠느냐? 며느리 잘 두었다는 칭찬이 다들 헛소문이라고 손가락질 할 텐데 남들처럼 손이 없느냐? 발이 없느냐? 남들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청소는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서방 앞에서 꼬리치는 데는 타고났더라. 아이고, 아이고, 간지러워요. 서방님 하며 애교 떠는 소리는 잘 내는 애가 하는 짓은 왜 이렇게 서툴러? 어서 다시 하거라. 매일 밤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시어머니가 다음 날 그 이야기로 트집을 잡고 있어 이제 남편과 사이좋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은 두려움이 나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연은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매일 밤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방을 엿듣는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굳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연은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어머니에 대해 남편 기동과 상의하여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짰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씀이에요. 아내의 말에 기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어머니를 선택해야 하나? 아내를 선택해야 하나? 열심히 두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 이 갈림길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동은 짧은 순간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전에 홀로 되시어 당신만 바라보고 사셨잖아요. 내가 당신과 이렇게 재미있게 살다 보니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의 위로와 재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홀로 당신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들고 서러우셨겠어요. 어머님은 부부가 오순도순 사는 재미를 오래도록 못 보셨잖아요. 당신은 저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니 어머님도 이제는 옆에 좋은 말벗이 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떨지 생각이 났어요. 아내의 말에 기동은 여보, 어머님은 내가 있지 않소. 평소 어머님도 늘 내가 있어서 살 수 있다고 항상 내가 있잖아 하고 말씀하셨소. 나연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저와 혼인하여 살잖아요. 어머님도 함께 우리와 살지 않소? 함께 살고 있어도 어머님의 마음은 다르죠. 전에 제가 없을 때 서방님하고만 살 때와 제가 있는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다르단 말이오. 딸 같은 당신이 생겼으니 어머님은 기쁘고 행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동의 뇌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머님이 아내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며 힘들게 하는 것인가? 아내에게 나를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괴롭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자 그제야 아내의 말을 이해하게 된 기동이 말했어요. 아, 내가 어머님과 당신에 대한 느낌이 다르듯이 어머님도 아들과 남편과는 다르리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소. 어머님이 오래도록 외롭게 혼자 지내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구려. 당신의 배려와 이해심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당신의 지혜에 감동받게 되었소. 우선
며느리가 있는 한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충족되지 않는 어머니의 외로운 마음을 충족시켜줄 상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을 호라비 중에서 어머니와 잘 맞을 만한 사람을 찾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기동은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온통 돌아다니며 어머니와 어울릴 만한 두 분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동과 나연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 부부의 계획을 들은 심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크게 내색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남자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망측한 소리 그만해라. 남들이 들으면 욕하겠다. 심씨는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를 만나서 뭐 하겠느냐? 그저 남은 삶을 편안히 있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지. 하지만 심씨는 내심 기분이 들떠서 좋았답니다. 심씨가 아이고, 이것들이 이제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저희만 깨를 볶더니 미안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기동은 그런 어머니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진심으로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박 씨와 전 씨는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어머니와 잘 맞을 거예요. 나연도 힘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어머니가 남은 세월 동안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그분들은 정말 존중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매정하게 잘라버리면 그분들에게도 신뢰가 되는 일이니 어디 한번 만나는 보자꾸나. 심씨는 마지못해 만나는 것처럼 자존심을 세우며 아들이 주선한 만남을 갖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기동 부부는 저녁 식사에 한 분씩 초대하여 어머니와 만남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를 저녁에 초대하여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갖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죠.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욱 예쁘게 단장을 하였고 그 모습은 지난날 어머니의 단아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진짜 너무나 고우세요. 지금 당장 혼인하셔도 되겠어요. 기동이 너스레를 떨자 심씨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귀엽기까지 하였어요. 이때 밖에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기동이 여는 순간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있는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기동은 반갑게 박 씨를 맞이하였고 어머니와 박 씨는 서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윗동네에 사는 박수복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아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동이 어미 심간난이에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린 건 없지만 우리 아들 내외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니 맛있게 드세요.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한 상 차려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체면을 차리며 조용히 수저를 들던 박 씨는 음식 맛에 살짝 놀랐지요.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며느님이 솜씨가 대단하군요. 입맛에 맞으신다니 참 다행이에요. 박 씨의 말에 어머니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하였지요. 그런데 아들 내외는 어딜 갔나요? 저희가 차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라고 자리를 피해 주었답니다. 아, 예, 그런가요? 이런 자리가 처음인지라 좀 어색하고 쑥스럽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소 어색한 미소를 교환하며 시작된 심씨와 박 씨의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위기가 점점 더 익어갔습니다. 부인께서는 정말 고우십니다. 누가 그 나이로 보겠습니까? 아이, 무슨 말씀을요. 오랜만에 가꾸어서 그렇게 보이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가꾸셨다고 하기엔 너무 고우시고 젊어 보이시니 지금이라도 아이 하나 낳아 키워도 되시겠어요. 호호,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럼 늦둥이 한 명 더 낳아서 길러볼까요? 그런데 박수복 씨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아들 둘이 다 혼인하여 잘 살고 있고 하인 둘이 집안일을 다 해주어서 이제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지요.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나 말도 타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좋은 경치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심씨 부인께서는 말 타는 걸 배우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물론입니다. 저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의외로 저는 말 타기
활쏘기 이런 게 제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땐 아들과 먹고 살기에 바빠서 못했지만 이제 나이를 먹으니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아쉽기만 하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러네요. 수복 씨 같은 분을 이렇게 늦게라도 만나게 되다니 참 반갑고 기쁩니다. 저도 부인같이 단아하고 지적인 분을 만나게 되어 가슴이 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젊은 청춘의 설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같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잘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심 씨가 차를 내어왔습니다. 차 한잔 하시지요. 네, 부인과 함께 있으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밤이 이렇게 짧은 건 처음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호호호.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지요. 밤이 늦어서야 아들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응. 그렇지 뭐. 저녁 맛있게 잘 먹었구나. 수고들 했어. 오랜만에 칭찬을 들은 기동과 나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예, 기동아. 전 씨는 언제 보기로 하였니? 애미가 성가시겠지만 저녁 준비 또 해야겠구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만 좋은 시간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고맙구나. 그렇게 박 씨와의 만남을 갖게 된 이후 심 씨는 전과는 다르게 온화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전 씨가 집에 초대되어 심 씨와 만남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 씨는 손수 집안을 정리하고 박 씨와 만날 때처럼 곱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전 씨와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조금은 설레면서 조급해졌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전 씨는 주변에서 고지식한 선비로 평이 나 있었고 전 씨의 첫인상을 중요시했던 심 씨는 살짝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 선비님.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심 씨는 다소 우아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 심씨 부인,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씨는 몸을 낮추며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고지식할 정도로 점잖았으며 소문대로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자리일 텐데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니 맛있게 드셨으면 합니다. 심 씨는 웃으며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님께서 정성껏 차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 씨는 격식을 잃지 않으려고 조심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 없이 식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맛있게 먹던 전 씨가 말하였지요. 오랜만에 집밥을 맛나게 먹어보는 것 같군요. 그러셨군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식사 후 차 한 잔 드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시지요. 심 씨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전 씨의 예의와 격식을 존중하면서도 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길 원했습니다. 차 한 잔, 아주 좋습니다. 여유롭게 차 한 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지요. 전 씨가 마침내 조금은 편안해진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심 씨와 전 씨는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나누며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고 두 사람은 서로가 살아온 길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선비님,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저희가 나이를 더 먹으면서 아무래도 남은 시간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심씨 부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젊을 때야 그저 책을 읽고 학문에 몰두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세상의 이치를 알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의미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에서 더 많이 찾게 되더군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심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평온을 갖고 여유로운 삶을 찾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 넓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나 기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 삶의 끝자락을 누릴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전 씨는 심 씨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심씨 부인은 무엇을 하며 삶의 끝자락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심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타기나 여행 같은 걸 하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가정을 돌보느라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더욱 좋겠죠. 말타기라. 참 좋네요. 자연 속에서 바람을 맞으며 말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전 씨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삶의 마지막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인 평화를 얻고 싶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서는 그런 것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쫓아가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와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맞습니다. 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 씨의 생각에 동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마음 편히 지내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조금씩 그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답니다. 심 씨는 고백하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선비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 뜻깊습니다. 전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남겼습니다. 이제 나이 든 후에는 그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거나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후회 없이 남은 시간은 잘 살아야지요. 역시 듣던 대로 전 선비님은 학식이 깊으신 분이네요. 심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나이가 들었으니 더욱 여유 있게 살아가기로 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인, 이렇게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씨는 진심으로 고백하듯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심 씨는 기동 부부의 주선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만남을 갖게 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기동과 나연은 어머니에게 마음에 더 끌리는 분과 먼저 두 분만의 여행을 함께 다녀오시라 권하였답니다. 심 씨는 누구와 먼저 여행 갈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조금 더 유머 있는 박 씨와 먼저 여행을 다녀오기로 약속하게 되고 여행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나연에게 시켰던 시집살이는 어딜 갔는지 매일 콧노래를 부르며 꽃단장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나연이 하는 살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서 전 씨와도 먼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이제 기동과 나연은 어머니의 외로움이 덜어지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 그녀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조심스럽게 준비한 노력의 결실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 후 어머니 심 씨는 바라던 배필 박 씨와 혼인을 다시 하여 기동과 나연 못지않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욱 오순도순 깨가 쏟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가평 어느 조그만 마을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간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내와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절하거나 부정하거나 한탄으로만 인생을 보낸다면 우리 주변을 서성이며 바람처럼 맴돌고 다니는 기쁨과 행복은 절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지혜롭게 이를 극복할 때만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